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학습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달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사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뭘 하길 바라실까? 이런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 지도가 여기 부모님 계시잖아요. 청소년 막 청소년 돼 싶던가요? 쉽지가 않아. 진짜 내 생각하고 다르고 어릴 때하고 다르고 많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하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텐데, 나의 청소년 시절이 어땠는지, 그때 획득해야 되는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질 못했을 때 그게 계속 존재하거든요. 내 안에 어리숙한 상태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시절에 고민은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2명씩 짝을 지어서 1분 동안 나눔을 하겠습니다. 땡깡 땡깡. 2가지. 5개 나올 동안까지 진로. 관계, 친구 관계. 친구 관계. 공부. 진로. 결혼. 네? 청소년인데요? 청소년기부터 연애. 결혼을 생각해. 아니야. 연애보다 결혼일 수도. 아니 이분은 연애라고. 이분은 연애라고 했어요. 아, 그분은 연애. 좋아요. 그분은 연애 같네요. 네. 좋아요. 청소년들의 고민을 알아봤더니 1, 2, 3순위가 이거였어. 외모, 학업 성적, 또래 관계 다 나왔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지금의 청소년기들의 아이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1, 2, 3순위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구나. 청소년들 만날 때 만약에 좀 밋밋해, 얘하고 처음 만났어.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요즘 친구랑은 어떻게 지내니? 아니면 니네가 외모잖아. 외모. 니네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니? 예쁜 연예인 누구야? 이렇게로 시작하면은 뭐 쉽게 이야기를 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청소년 시기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걸까? 언제를 청소년 시기라고 할까요? 보통은 어린이와 어른 사이를 말해요. 나는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청소년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학문적으로는 12세 때부터 시작해서 18세, 19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사춘기가 일찍 와. 그래서 앞에 1, 2년 정도, 뒤에 1, 2년 정도. 그런데 앞으로 1, 2년 가는 것도 요즘은 이제 애들이 빨리 이렇게 성숙의 시기가 청소년,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건 문제지만 이 뒤로도요, 아직도 한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독립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춘기, 청소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비단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게, 독립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청소년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감과 다르게 독립심이라는 게 생길 시기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이고요. 자신의 변화가 적응이 안 돼. 막 남자애들 막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 키는 막 쭉쭉 커서 엄마가 좋아해, 키 크니까.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막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소리 변해, 내가 좋아하던 그 목소리가 없어지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게 막 적응이 안 돼.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 월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뭔가 몸이 달라져. 비율도, 얼굴 비율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적응하지 못해서 몸은 크고 있는데 마음이나 생각은 어린이 같은 역에서 오는 불균형이 문제가 갈등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청소년 시기 동안에 과업은 무엇일까? 과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시기에 반드시 익혀서 가야 되는 거. 그것을 과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구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생긴 그런 존재고, 내 자신 소중하구나.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그리고 동료와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좋은
좋은 친구 영향도 많이 받지만 나쁜 친구가 주변에 많으면 그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동일시해가지고 제가 내 친구들인데 제가 날 때렸어. 그러면 얘네들을 아니지. 제가 날 때렸어?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와 동일시를 해. 쟤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같이 막 싫어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아의 재체계화, 나에 대해서 자아상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외모가 변하니까 내가 예전에 귀여워 귀여워 하던 그런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귀여워 귀여워가 아니라 징그러워 이렇게 변해가. 우리 아들 두신 분 많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 교육만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 아들 두신 분은 단 3명밖에 없는 걸. 우리는 딸라졌어. 그래서 자아상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체계화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인데 긍정적으로 체계화해야겠죠. 난 그런 동향을 이렇게 체계화하면 안 되겠죠. 부정성을 가진 것은 부정적인 과업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민감해지고요. 자기 조절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다 과업을 획득해서 가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발달 단계와 과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장 곡선을 보면요, 제일 밑에 있는 숫자는 나이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퍼센트예요. 100% 도달하면 신체도 100% 성장. 여러분들은 키는 100% 성장하는 걸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뇌도 100% 성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98% 정도 이렇게 해서 플러스 뭐 10% 정도까지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화기에 보면 1, 2, 3, 4, 5, 6세 보면 빨간색인데요. 어디가 급성장하냐면 머리가 급성장해요. 그래서 애기들 딱 태어나면요 2등신이에요. 머리가 이만하고 몸이 이만해요. 그런데 점점 머리는 그래서 성인의 아기들 그 몸 50cm 정도 태어나면 50cm인데 그 중에 이만큼이 머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지금 빨리 이렇게 성장할 준비가 되어서 태어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막 자라. 그런 다음에 이제 몸도 자라게 되는 거죠. 몸을 보면 급성장 기간이 2군데가 있는데요. 영유아기 0, 1, 2, 3, 4 때 엄청 슉 자라고요.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만만하다가 여기서 12살부터 시작해서 16살, 18살까지가 또 급성장 시기죠. 그래서 사춘기 시기에 이때 확 커지죠. 키 클 때 막 다리 막 무릎 아프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여보 당신 안 아팠죠? 아직도 아프면 어떡하죠? 미안해요. 그 관절염이. 제가 일부러 부담을 일부러 부담을 받았어.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때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이 시기에는 이렇게 그 조기 교육이 많이 상품화돼서 제공되는 이유는요. 그 시기에 인지적인 발달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신체 발달 별로 안 돼. 근데 인지 발달이 엄청 빠르게 되기 때문에 조기 교육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 12에서 16세 보면 16에서 18세 보면 성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쑥 많아져. 그래서 이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야동이 시작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성에 대해서 이성 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지는 게 이 때문이에요. 성장 성장에 대한 이것은 우리에게 심겨져 준 어떤 DNA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대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요거대로 흘러가요. 사람마다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일정한 순서는 모두에게 다 똑같아. 일정한 순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가동가동 거리다가 뒤집기를 해요. 그리고 붙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방향을 따라요. 그래서 머리가 제일 빨리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다리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그 다음 가는 거죠. 연속적인 거예요. 발달은 연속성을 가져. 갑자기 뚝 끊겼다가 그만 발달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갑자기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곡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아까 봤듯이 여기 속도가 머리는 엄청 빠른데 몸은 느리게 가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또한 개인차가 있어. 어떤 개인은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윤석 씨 말 잘했을 것 같은데 몇 살 때부터 말을 했대? 저 4살. 의외네. 네. 누나도 말을 그렇게 잘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고 우리 조카도 말을 그렇게 잘하고 삼촌도 잘할 것 같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마 하기 시작한 거가 뭐 진짜 뭐 6개월 때 엄마를 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걷는 거를 보통 돌 때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는데 너는 10개월 때부터 걸었어. 기어다니는 게 없어. 찍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2돌 될 때 걷기 시작했어. 뭐 이런 집들도 있죠. 개인차가 있어요. 각 영역의 발달은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럼 협응이 좀 느려요. 이렇게 관련이 있죠.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언어 획득해야 되는 그 시기에 0, 1, 2, 3, 4 세에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들을 기회가 없었고 말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대상이 없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능력밖에 취하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시기예요. 정서적인 것도 그래요. 그때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잘 정서적인 그 교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목마른 상태로 있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준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좌절했었죠. 결정적 시기? 나는 그럼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다 잃어버린 그걸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좌절도 있었는데 그 좌절의 것을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를 얻게 되면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하면서 아까 학습 목표 중에 있었는데 내가 청소년 시기에 얻지 못했던 과업이 있다면 그것을 과학에서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나중에 좀 어려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거를 나에게 가져오라 얘기해요. 내가 채워주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요. 여러 환경의 상호작,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다 이런 발달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몇 가지 발달 이론을 소개할 건데요. 여기에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1, 2, 3번이 중요해서 막 그걸 막 다뤄요. 그리고 이분도 영유아에게 관심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11세 이후 이로 끝나. 그런데 아주 아기 때는 감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데 호기심이 막 만땅이야. 그래서 다 먹어보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막 이래야 돼. 그런 이제 호기심의 시기를 지나서 언어 습득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가져요. 근데 조작이라는 거는 뭔가 손으로 자 블럭을 주고 블럭 10조각을 주고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맞춰봐. 그러면 그걸 이제 맞춰서 적당한 곳에 적당한 걸 갖다 놓고 하는 게 조작이야. 그러면 전조작은 그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의 전 단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조작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인데 아직 미숙해. 이런 시기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개념 이거 조금 이따 사진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불활론적은 살아있어. 아까부터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물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요. 전조작기를 이제 지났잖아.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7살에서 11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모에 맞추려면 네모에 맞출 수 있어. 근데 7살짜리는 네모에 맞추려면 7살이 딱 되면 여기 딱 맞추겠어요? 아직 어리숙함이 남아있겠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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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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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11세 요 정도까지 간다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유목화, 서열화, 뭐 고정개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 11살 이후면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도 세우고 추상적 사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11살 다 넘으셨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보통 남편들이 이거 잘 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물리적 사고? 그 피아제에 의하면 11살 이후에 형식적 조작을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 얘를 실험을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저기 똑같은 인형이 있는 거예요. 오. 그쵸? 이 영상이 10년 전 영상인데 미키마우스는 영원한 거죠. 이제 아기에게 이렇게 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미키마우스 한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하얀 거는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아기가 돌도 안 됐어. 한 8개월 된 애기예요. 이렇게 한 마리를 보고 있었죠. 한 마리가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 뿅뿅뿅 하나가 있어. 딱 났어. 그런 다음에 가림막으로 가렸어. 한 마리가 있는 걸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린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다른 한 마리가 슉슉슉슉슉 거리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가림막 속으로 딱 들어갔다? 그런데 뒤에서 트릭을 쓴 거죠. 한 마리를 빼냈어. 연구자가. 그러면 가림막 속에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어. 그러고서 이제 이 하나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한 마리만 놓고 가림막을 싹 젖혔어. 그랬더니 애기 얼굴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렇게 됐어. 얘가 2개 제시할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딴 데를 보고 막 이랬어. 다른 걸 의시하고 막 이랬어. 근데 이게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2초 이상 거기를 뚫어줘라. 왜 그렇지?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라는 다큐예요. 여기 EBS 다큐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에 나온 그 실험인데요. 이상하다라고 여기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거기가 이상하거든. 이렇게 우리 몸에는 우리 지성에는 호기심을 넣어줬어. 그리고 간단한 이런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의 어떤 이상하다, 호기심을 갖는 거는 과학자들의 그런 그 어떤 특성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실험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피아제가 직접 한 실험인데요. 똑같은 A 그림 보면 똑같은 잔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B처럼 이렇게 길쭉한 유리병을 갖다 놓고 거기다 들어 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C처럼 됐죠. 아이에게 물어봐요. A 이렇게 2개를 딱 넣고 물이 어디가 많아? 물어봤어. 뭐라 그래요? C. 아니 뭘 C야. A만 보여준 A만 보여준 상태에서 물이 어디가 많아? 그러면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 길쭉한 유리병을 놓고 거기다 물을 부었다? 그랬더니 B처럼 된 거야. 이렇게 C처럼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물어봤지. 이 아이는 몇 살이냐면요 4살이에요. 물이 어디가 더 많나? 물었어. 뭐라 그럴까? 아니 지금 잠깐만 A, B, C 이거는 지금 시간의 사건의 흐름을 그냥 잘라다 놓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 요게 많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1번, 2번 2번이 많다고 그러는 거야.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이 2번 유리컵을 가져다가 여기 빈 유리컵에 다시 이렇게 부어줬어. 그랬더니 다시 A가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더 많아? 똑같아요. 이래. 이상한 걸 몰라. 맞아. 신기하잖아. 근데 7살 된 아이한테 이걸 다시 해요. 이 똑같은 실험을 똑같이 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래. 왜? 이러면 여기 있던 거로. 여기 있던 걸 옮겼으니까 똑같죠. 양이 보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4살은 그 양이 보존한다는 거를 이해하지를 못해. 그래서 달라졌다가 똑같았다가 달라졌다가 똑같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몰라.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다는 거죠. 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이 인지적인 실험뿐만 아니라 이 인지적인 그 이해 정도를 따라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저기 4살이에요. 얘는 7살이에요. 4살 아이한테 빼빼로를 보여줘요. 우리 빼빼로 과자 가지고 선생님이랑 놀자. 그 안에 빼빼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빼빼로가 있어. 한 개 있었어. 길쭉한 거. 그래, 그걸 빼고 옆에다 놓고 숨겨놓고 여기다가 뭘 넣었더라? 볼펜을 넣었어. 볼펜을 넣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보여줘. 저 아가한테 이 안에 뭐가 있어? 다 보여줬어? 이 안에 뭐가 있어? 볼펜이요. 대답했잖아? 그런데 인형을 등장해. 인형을 등장해서 여기 언니가 왔어. 언니는 이 빼빼로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4살 아가는 뭐라고 대답할게요? 볼펜이요. 이해돼요? 네. 감사해요. 여기 볼펜이요 이렇게 대답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그게 자기 중심성. 그런데 이 아가는 7살 친구는 이 언니가 왔어. 이 안에 이 언니는 이 빼빼로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빼빼로요 이렇게 대답해. 그럼 그건 뭐냐면 조망 수용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이 없어봐. 그러면 인지적으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사회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실험들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어린 시기에 이런 걸 잘 훈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일 거야. 저 사람 마음에 서운할 거야. 이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시기 때부터 이렇게 조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릭슨이 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1단계부터 이렇게 단계가 많아. 8단계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누구야? 삐아제 같은 경우는 어린 시기만을 다뤘지만 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전 생애를 다룬 그런 학자예요. 첫 단계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아기에게 먹고 자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잖아. 그게 잘 되면 신뢰해. 아, 세상은 살만해. 신뢰할 만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아, 믿을 건 없구나.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 이제 신체 운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운동할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잡고 싶은 거 잡고 근육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율성을 계속 무시하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고 이게 기저귀 계속 채워. 기저귀 빼고 내가 똥 싸고 싶을 때 싸고 이러고 싶은데 그걸 계속 통제를 받아. 그리고 뭔가 과잉보호도 문제지만 실수에 대해서 벌을 자꾸 내려. 그러면 수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자율성이 생기거나 수치심이 생기거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3단계로 들어가면요 이제 정말 탐색하고 뭔가 놀이하고 모험하고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 여기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런 주도적인 행동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도성이 생겨. 아, 나 좀 능력 있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이런 주도성이 생기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받고 너 뛰어다니지 마.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들한테 뛰지 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눈 꼭 감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눈 살짝 들면 죄책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로 들어가면 점점 청소년기로 가고 있죠. 6세에서 11세 요 사이에는 이제 이 대상이 확장돼요. 아까 처음 0에서 1세는 부모였는데 이게 점점 가족으로 갔다가 이제 또래 관계, 이웃 관계, 학교, 친구, 선생님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과제도 열심히 해가고 싶고 선생님 하라는 거 잘 따라가고 싶고 막 이래. 그럴 때 유능감을 느끼죠. 그런데 자꾸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시험 보는데 자꾸 빵점 맞고 막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자꾸 실패를 하고 잘 못해. 유능하지 않아. 그럴 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5단계로 들어가면 자아 정체성과 역할, 흥미 이 두 개를 하나 획득하는 게 된다는데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이 시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또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확장되냐면 연예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주는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좋은 어른들을 만나야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좋은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꾸 방향을 이렇게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참 여러분들이 조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유능함이 나에 대해서 좋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가 자꾸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저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의 마음속에도 좀 불신감? 이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믿어 사람을. 왜 그런 걸까? 에릭슨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과업이 성취되어야 할 때 잘못된 과업이 성취돼서 그게 고착화됐다. 계속 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상태의 것들, 긍정성인 거고 부정성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게 있다면 그것이 에릭슨의 이론으로는 평생 가져간다는 거예요. 짜증나.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을 못 믿고 막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되게 관심 가져요. 진짜 관심 가져요. 그래서 너를 나에게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성을 가득 담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만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이런 영향력 주는 어른으로 그 아이에게 멘토 역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는 거죠. 친밀감 혹은 고립감. 그런데 이때는 이제 20세에서 40세 사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동료 이런 관계들이 점점 확장돼요. 잘 가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대상이 여러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고립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대에 이런 친밀감을 더 확장시켜서 그런 관계를 만들거나 혹은 고립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7단계로 가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어요. 생산성 대 침체감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까 그 김수정님 아까 강의 때도 나왔지만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여하고 도와주고 환원하고 그럴 때 생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침체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 도와주는 것, 다음 세대를 안내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5세 이상에는 통합감 혹은 절망을 내가 살아온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와, 난 진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통합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의 영향 받고요.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주변에 영향을 받고요. 하물며 나라의 영향을 받고 혹은 시기적인 영향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 가지로 발달을 하는데 봐봐요. 신체, 지적, 그리고 자아 정체감, 도덕성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성장 좋아요. 전체적인 인격적인 발달이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발달이라고 전인적인 발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전자를 온전할 전자를 붙여서 전인격적인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이 정말 빠르죠. 그리고 지적 발달도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수준의 그런 선택, 판단, 창조부 이런 것들을 해요. 하지만 미숙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옳고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자아중심성이 나타나서 이 시기의 자아중심성은 이런 거예요. 머리 안 감으면 밖에 안 나가. 여러분 그랬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씻지 않고는 이렇게 샤워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지 않고는 밖에 못 나가. 슈퍼를 가는데 그런 거. 모든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아중심성이 나타나죠. 이 시기에 나에 대해서 난 참 내 외모 마음에 들어 괜찮아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진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때 외모에 대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혹은 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도덕성도 같이 발달하는데요. 이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나 동기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어린이 때는요, 이렇게 쟁반에다가 컵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인수가 있었어. 인수가 그 컵을 가지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컵이 깨졌어. 5개나 깨졌어. 10개 중에서 그리고 영희가 있었어. 우리 남자 영희가 컵을 가지고 가다가 아까 인수는 걸려서 넘어졌어. 영희는 가지고 가다가 이런 걸 나한테 시키고 그래. 그래서 탁 놨어. 그랬는데 하나도 안 깨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더 낫다? 인수가 낫다. 왜? 깨졌으니까 많이 깨졌어. 그 동기를 읽지를 못해. 그게 이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거든요. 이거는 결과보다 동기나 과정이 중요해라는 것을 어린 시기에는 발달이 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그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래가지고 얘가 쟤를 왜 싫어하는지 그 전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있게 된 배경은 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귀가 필요해요. 6번째는 정서 발달인데요. 이때 이제 되게 예민해져. 불안정해지고 문을 닫기 시작해.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 가면 말이 없어지고 친구 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 보여. 그게 바로 정서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던지 부모님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부모 세대의 그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언니 오빠 세대가 더 좋대요. 청년들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언니 오빠가 더 좋대요. 언니 오빠는 그럼 몇 살 많은 사람들인가요? 3살. 대박이죠. 그래서 중학교 애들을 고등학교 애들이 멘토해주면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성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래 집단이 막 왕성왕성하게 하는데 얘네하고 같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하래. 엄청 많이 놀아. 전화 통화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동조해. 그게 옳든 나쁘든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103세신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100가지를 하게 된다면 모두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학교 교육의 현실은 100명이 똑같은 공부를 해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봐. 그러니까 1, 2, 3등 외에 4등부터 100등까지는 97명은 그냥 나고자가 되게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100명의 아이들이 100가지를 해서 모두가 1등 되는 그런 멘토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교육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이란 인생에 있어서 싫은 일이나 무거운 짐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그 참된 목적은 더욱 좋은 방법과 더욱 높은 목표를 가르치므로 그 일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감명시켜야 한다. 사실은 학교 교육이 끝이 아니에요. 참된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최고인 듯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이미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백인이 100가지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온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 이어서 다니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9시, 8시 나갔다가 밤 10시까지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것 무엇인지,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색깔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봄부터 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얘네들하고 같이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운데 있던 예림이만 만나다가 예림이 혼자 만났는데 얘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아이가 안 오고 남자아이 2명이 왔어요. 더 붙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선생님이 너네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아이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너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날 만날 거야. 선생님 2가지 할 건데, 하나는 맛있는 간식을 사줄 거야. 맛떡 좋아해, 맛떡. 떡볶이 간식을 사줄 거야.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그때마다 너네한테 메시지를 줄 거야. 그럼 그걸 잘 들어줘야 돼. 2가지 할 수 있겠어? 이거 잘 할 것 같으면 나랑 계속 만나는 거. 이거 싫어요? 그러면 안 오면 돼.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볼 거야. 1시간 걸려. 가능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좋아요 그랬어요. 귀여워.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수요일에 만나서 호수 갔다 오고, 그다음에 맛떡에서 맛떡 먹고, 그리고 말씀 나눔하고 이러고 오거든요. 말씀 나눔 비중으로 보면요, 얘네 얘기하는 게 80%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막 이런 게 80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메시지는 10%고 나머지 10%는 잔소리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집중해봐. 일로 와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종종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청소년 발달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 친구들에게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명 안에 있는 1명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5월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걸 꾹 참았는데 참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작은 예림이 혼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아이들을 좀 패스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이들을 구할 길이 없다 라고 여기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그룹들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꿰어보기를 할게요. 우리 오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굿을 꿰듯이 꿰어봤더니, 여러분 청소년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들여다보시고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그 청소년과 만나라는 이야기는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 오전에 김태형 목사님 해주셨던 그 와렌, 워터 맞나요? 그 2명의 친구들, 그 둘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 가능성이 그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면 일단 내가 좀 바로 서야 되거든요. 말씀도 보게 되고 내가 지금 내 생활을 책임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돈 있잖아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됩니다. 한 번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떡볶이로 아이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투자해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정말 우리 교단에 이 방황하는 중학교 애들 그리고 옳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어린이들 만나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으로 심어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날 수 있는 그 청소년들, 그 귀한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준비하여 두셨을 테니 저희들 온전히 아이들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언니 오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